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주크박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대전국체전을 중계하고 막 올라오신 박찬하 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졌다면서요? 네, 네. 당진 시민축구단이 이겼고 그리고 네. 당진에는 제가 좀 친분이 있는 일부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프로 출신 선수들이 꽤 있죠? 프로 출신 네,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플레잉 코치로 뛰는 이제 문기한 아, 코치 예. 예전에 뭐 축구도 같이 하고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당진 시민축구단 금메달 따신 거 축하드리고 경주 한수원 제가 이사거든요. 경기 끝나자마자 우리 국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승부차기 끝에 졌습니다. 왜 안 오셨죠, 근데? 며칠 있으면 경주에 내려갑니다. 네, 이사회를 하러 경주에 내려갑니다. 네, 갈 겁니다. 시즌이 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3경기인가 남은 것 같던데요. 네. 어쨌든 전국체전을 마치고 올라온 박찬하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자, 오늘 주크박스에서 전해드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승부 예측 가운데에서도 이 팀들이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무슨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팀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라운드에 가장 아리송하고 가장 박빙의 매치업은 이 경기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원투펀치에서 선택을 했는데 바로 5위 아스톤 빌라와 7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대결입니다. 이거 애매하죠? 애매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양 팀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유니폼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 시즌에도 지금 상위권에서 뭔가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은 상위권 순위 판도에 있어서 히든 카드가처럼 상위권 순위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모습을 시즌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죠. 네, 에메리 감독과 이제 데이빗 모이스 감독의 대결이 되겠는데 두 팀의 그래도 성향을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실리적인 쪽은 웨스트햄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또렷하게 모이스 감독이 계속해서 웨스트햄 맞고 나서 웨스트햄 2기잖아요. 네. 모이스 감독이 2기 이후부터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확고해졌고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아스톤 빌라도 이번 시즌의 모습 봤을 때는 실리적인 무기를 장착해서 시즌을 치러가고 있어요. 에메리 감독의 어떤 특징하면은 사실 주도적인 것도 할 수 있지만 성적 잘 날 때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모습 보일 때 그런 실리적인 컨셉이 잘 통하면서 성적을 냈었잖아요. 이번 시즌에는 아직 에메리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실리적인 컨셉이 잘 통하면서 시즌 초반에 승점을 많이 얻었죠. 네, 근데 이제 두 팀의 점유율이랄지 어떤 상대 진영에서 또 플레이하는 어떤 액션의 어떤 시간대랄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사실은 상위권 팀치고는 상당히 좀 주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뭔가 좀 약간 딸깍 축구와 또 같은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반해서 아스톤 빌라도 여태까지 시즌 평균 점유율이 50%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웨스트햄보다는 조금 더 볼을 많이 만지는 편이고 그런데 지금 박찬하 위원 말씀대로 아스톤 빌라도 지금 올리 와킨스 선수, 무사 디아비 선수가 또 앞쪽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실리적인 컨셉인 것도 좀 유사한데 보다 조금 더 극단적이고 보다 좀 더 피지컬적인 상황을 노리는 쪽은 그래도 웨스트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쭉 미끄러졌잖아요.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경기들이 웨스트햄에게는 많이 아쉽겠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오히려 엇비슷한 상대라든가 자신보다 하위권에 있는 팀과 경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습 패턴을 보이기에는 상위권이랑 경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수월한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리버풀이라든가 또 맨체스터 시티라든가 뉴캐슬이라든가 이런 팀들 상대로 웨스트햄이 경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바로 붙는 경기이기도 한데 여기서 자칫 경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웨스트햄은 지금 방향에 있어서 쭉 흘러내릴 그럴 위기에 놓인 9라운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두 팀의 일정은 상대적으로는 웨스트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 박찬하 위원 말씀대로 두 팀의 최근 승무패 폼은 아스톤 빌라 쪽이 좀 더 좋죠. 네, 아스톤 빌라가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패가 없는 반면 웨스트햄은 좀 불안한 지금 한동안을 좀 보냈었는데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픽은 팀12가 제작한 알파볼 데이터인데요. 이 알파볼 데이터가 이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역사와 정통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알파볼하고 한번 프리뷰를 했었거든요. 네.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됐고, 그리고 뭔가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록적인 근거들, 네. 그런 것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방송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흥미롭게 아마 기록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알파볼에서 보여주는 지금 그래픽은 최근 경기 결과 지금 가운데 쪽으로 올수록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는 승무를 기록을 했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승패패 승무. 그래서 최근의 경기의 흐름 자체는 물론 이제 A매치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스톤 빌라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저러한 어떤 성적을 기반으로 아스톤 빌라가 현재 순위도 살짝 높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그래픽은 최근 5경기 동안에 두 팀 간의 공격과 수비의 비교를 수치화한 건데요. 이 공격과 수비의 비교 수치는 기본적으로 기대 득점값 그리고 기대 실점값으로부터 팀12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알파볼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능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두 팀의 기대 득점값인 거고 수비 능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두 팀의 기대 실점값인데 이 5.1, 뭐 4.9, 5.3 이게 기대 득점, 기대 실점의 그 액면가 수치가 아니라 리그 전체 모든 팀들의 기대 득점값을 내서 그것을 이제 1점에서 10점까지 구간화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간쯤 되는 영역 쪽에 이제 평균 점수가 나온다는 건데 저 평균 점수보다 아스톤 빌라는 살짝 미달이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미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은 두 팀이 현재 기록해왔던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는 순위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 점수가 이제 5.2인데 아스톤 빌라도 살짝 미달인데 지금 5등을 하고 있고 웨스트햄도 조금 미달인데 7등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는 승부는 잘 가져왔던 편이다. 라는 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비 능력의 저 점수는 기대 실점값을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다 계산해서 그 팀들을 이제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화를 시켰을 때 리그 평균이 5.5점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대 실점이 아스톤 빌라도 리그 평균보다는 좀 안 좋은 쪽이라는 거예요. 저거 이제 낮으면 이제 안 좋은 쪽이고 웨스트햄은 많이 안 좋은 쪽이고. 많이 안 좋은 쪽. 예.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나 웨스트햄이나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 있어서 기대 득점값, 기대 실점값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사실은 리그 평균치에 모두 조금 미치지 못한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비력에는 더 나쁜 점수를 줄만 하다라는 그 통계가 지금 알파볼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대 득점하고 기대 실점을 이제 수치화한 거지. 실제 이번 시즌 두 팀이 기록하고 있는 득점이나 실점을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가 19득점에 12실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15득점에 12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하고 실제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봐도 되겠죠. 그 얘기는 아주 잘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이 알파볼에서 의도하는 그 의미는 이런 거죠. 기대 실점 값을 많이 허용한 만큼 사실은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그렇죠. 많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역량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실제로 상대가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는 또 조금 다른 문제죠. 결정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대의 결정력과도 또 이제 접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의 문제 이전에 일단 수비 능력, 수비 조직 면에서는 상대에게 어쨌든 기대 실점을 웨스트햄은 생각보다 좀 많이 허용한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스톤 빌라도 리그 평균치에 비해서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의 공격 수비 지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지금 순위가 웨스트햄보다는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주도적인 경기를 하면서 최근에 특히 안정적인 승률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지표에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팀12가 제작한 알파볼 데이터의 또 다른 이제 지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대 득점값과 기대 실점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기에서 기대 득점값이 기대 실점값보다 더 많으면 그거는 이 그래프 상에서 플러스 점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리버풀을 상대했던 아스톤 빌라는 지금 마이너스 5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팰리스를 상대했을 때는 플러스 3.9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리버풀전에서 아스톤 빌라의 기대 득점값보다는 기대 실점값이 훨씬 컸다. 그러니까 위기를 그만큼 많이 초래했다는 얘기고, 반면에 팰리스와 상대할 때는 아스톤 빌라의 기대 실점값보다 기대 득점값이 많이 높았다. 그 얘기는 위기보다는 만들어낸 좋은 찬스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라서, 어쨌든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는 것이 이 경기력 그래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는 리버풀전은 상당히 안 좋았고 첼시전은 약간 안 좋았지만 나머지 최근 3경기에서는 꽤 괜찮았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저는 근데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경기를 중계를 했거든요. 네. 그 경기를 이제 중계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점수는 동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스톤 빌라가 경기를 못했거든요. 네네네. 경기를 못했고 네. 오히려 울버햄튼이 그 경기는 잡았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순간도 있고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누군가는 왜 밝히질 못하시죠, 네, 지금? 누군가에게 좀 미안해서.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미안해서. 어쨌든 이제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전을 중계를 하실 중계를 했어요. 예, 박찬하 해설위원의 말씀이신데, 어찌됐건 알파볼 데이터의 지표상으로만 보면 그래도 아스톤 빌라는 팰리스, 브라이튼,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다. 반면에 지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했던 저 4번째 경기를 제외하면 기대 득점값보다 기대 실점값이 매우 큰 경기들을 계속 치러왔다. 근데 아마 웨스트햄은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뉴캐슬 그렇죠. 이런 팀이랑 최근 5경기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누튼탄과의 경기에서 이겼는데도 숫자가 안 좋다는 거. 그렇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 알파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일단 최근의 페이스는 뭐 상대팀이 좀 다르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아스톤 빌라가 좀 더 안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요 선수 비교 수치입니다. 두 팀 모두 디뉴 선수, 코팔 선수의 빌드업 기여도가 높아요. 네, 사이드에서 빌드업이 많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 루카디뉴 선수는 이번 시즌이 아주 흥미로운 시즌이에요. 그 이유는 에메리 감독이 지난 시즌 부임해서 왼쪽 풀백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루카디뉴 선수가 그래서 주전으로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는 부상의 이유도 있고 그 왼쪽 풀백을 또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적 시장에서 에메리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루카디뉴 선수가 선발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루카디뉴 선수가 컨디션이 좋고 활약도 잘하고 있어요. 자, 그 수치가 이제 저 빌드업 기여도로부터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팀 모두가 빌드업에 있어서는 그 풀백들 비중이 꽤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렇겠죠. 왼쪽, 오른쪽 이제 풀백인데, 그러니까 나란히 중앙에서 중앙으로 가는 빌드업도 있지만 이제 사이드에서 나가는 게 아무래도 뭐 공간의 여유가 있어요. 중앙보다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중앙보다는 사이드가 전진을 시킬 수 있으면은 그런 선수가 배치가 됐을 때 이제 빌드업에 활발하게 참여가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루카디뉴, 쿠팔 양 팀의 이제 빌드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게 두 팀의 약간 플레이 스타일과도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풀백에 대한 빌드업 관여도, 의존도가 좀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팀의 패스 성공수를 보자면 웨스트햄은 파케타 미드필더인데 아스톤 빌라는 수비수입니다. 그게 또 스타일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스톤 빌라는 그만큼 이제 후방에서 안정지향적으로 볼을 돌리는 빈도도 높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이제 센터백부터 차근차근히 시작되는 이제 패스가 있다면, 웨스트햄은 후방에서부터 그렇게 잘게 전진을 시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케타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워낙 핵심적인 선수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파케타 선수의 역할이 좀 바뀌었죠. 디클런 라이스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웨스트햄이 포메이션을 바꿨는데, 파케타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 이동하는 그쪽으로 좀 범위를 넓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더욱더 파케타 선수의 비중이 늘어났죠.
어시스트의 경우에는 올리 와킨스 선수와 또 코우팔 선수가 양 팀에서 이제 최다 숫자가 같게 나와 있는데 뭐 와킨스 선수야 당연히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이제 리딩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쿠팔 선수가 하는 게 그러니까 빌드업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어시스트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이드에서 활발한 공격 가담해주고 또 수비할 때도 열심히 내려와주고 그런 기동성, 성실함 덕분에 웨스트햄이 시즌 초반에 승점을 또 많이 얻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 수치들은 이제 골 관여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왓킨스 선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을 이끄는 아주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우책 선수가 저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웨스트햄의 스타일을 또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소책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공중볼 잘 따주고 그래서 세피스에서 위력적인 공격 옵션으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이 점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팀 간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지컬이라든가 제공권 싸움이 펼쳐질 때는 그거는 좀 웨스트햄의 입맛에 좀 더 맞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중볼 싸움이 펼쳐지면은 그 부분도 양 팀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웨스트햄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책 선수의 어떤 존재감이 허리에서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아스톤 빌라 역시도 카마라 같은 선수가 허리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맞부딪히면은 센터백들의 높이도 그렇고 미드필더의 높이도 그렇고 좀 흥미로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두 가지 지표는 같이 보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제로드 보엔 선수가 올 시즌 또 아주 골 넣는 데 있어서 물 만났어요, 완전히. 그 골을 보엔 선수가 더 많이 넣고 있는데 그런데 결정력에 관한 수치 자체는 최근 5경기로 봤을 때 와킨스 선수가 더 위입니다. 최근에 와킨스 선수가 골을 좀 몰아넣어서 점수가 올라갔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와킨스, 보웬 두 선수가 이제 공격에 있어서 핵이다. 근데 여기서 빠진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한 명을 꼽자면 워드 프라우스 선수도 꼽고 싶거든요. 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이제 이적해 오면서 사실상 거의 뭐 에이스 비슷한 역할 아닙니까? 점점 아마 영향력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세피스 상황에서 직접 꽂아넣는 프리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가장 다이렉트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가 워드 프라우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웨스트햄 허리에서 아마 한 5경기, 6경기 정도 지나면 이 주요 선수 비교할 때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이름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이제 빌라 쪽에서는 와킨스 선수만 지금 모든 지표를 다 장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사 디아비 선수가 있죠. 디아비 선수가 사실상 공격에 있어서 더 에이스 같은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와킨스 선수가 더 이제 결정짓는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박찬하 위원 말씀처럼 디아비 선수의 역할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이다. 그것도 왜 그런 것이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봤을 때는 디아비 선수가 그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는 공격다운 공격을 제대로 거쳐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 단조롭게 경기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디아비 선수가 좋은 컨디션으로 활약했던 경기들은 공격에서 상당히 활발하고 뭐 창의성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디아비 선수가 계속 공격 시도하고 또 동료 선수에게 기회 만들어주고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빌라와 경기를 하는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디아비 선수를 어떻게 봉쇄하느냐. 그리고 역으로 이제 빌라는 워드 프라우스의 킥 찬스를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필드 플레이 와중에도 워드 프라우스 선수에게 킥할 수 있는 공간을 쉽사리 내주면 안 될 거고 또 불필요한 셋피스를 너무 많이 줬을 때는 또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그 능력이 살아날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또 디아비와 워드 프라우스 이 두 선수를 또 주목하시는 것이 사실 이 빌라와 웨스트햄의 대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박찬하 위원에게 이제 좀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승무패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정말 뭐 하나 찍기가 어려운 경기예요. 느낌도 비슷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든가 최근 경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손을 확실히 저는 들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경기는 대부분 그냥 무승부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무승부가 사실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기는 아마 도박사들의 예상 이런 거 봐도 아마 3-3-3 이렇게 예상할 가능성이 커요. 요즘 특히 이탈리아 축구계 중심으로 그 도박 이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불거졌는데 뭐 도박사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선수들 그런 행위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정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건 그럼 박찬하 위원은 이 경기는 무승부예요. 저는 무승부로 걸고 싶어요. 네. 그 너무 좀 그 소심한 선택 아니에요? 소심한 선택 아니에요. 소심한 선택 아닙니다. 네. 아, 대범한 선택입니까? 대범한 선택이고 제 전 재산을 다 걸 수는 없지만 아, 나의 돈을 걸 수 있다면 무승부에 걸고 싶다. 저는 안 걸고 싶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예, 안 예. 걸고 싶죠. 예. 그런데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하자면은 무승부의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스톤 빌라와 웨스트햄의 아주 흥미로운 상위권에 가까운 승점 6점 이상짜리의 맞대결. 박찬하 위원의 선택은 무승부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경기 선택은 안 했는데 그 보너스로 그 토트넘 대 풀럼. 사실은 이 토트넘 경기는 항상 관심 경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트넘하고 풀럼하고 지금 당장 이제 순위 차이도 좀 많이 나고 해서 선택은 안 했는데 요 경기 그래도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토트넘 대 풀럼 경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을 안 치러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제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팀이 됐고 그리고 선수 몇몇을 살펴봤을 때 선수들이 대부분 대표팀에 차출이 되는 팀이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도 피곤하겠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로메로 선수도 그렇고 또 사르 같은 선수도 지금 A매치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뭐 주말 이 다가올 라운드는 뛸 수 있다 이런 소식들도 있는데 만약에 주말에 경기를 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 선수가 또 불가피하게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말에 경기 안 하잖아요. 주중에 야간 경기로 하고 이런 게 또 이 팀에게는 이번 시즌에 일정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며칠이라도 더 쉬고 경기에 나서면 그래도 괜찮은 컨디션으로 이제 풀럼을 상대로 승리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무대를 뛰면은 사실은 유럽 무대 뛰는 팀들은 통상 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있으면 다 그냥 토요일로 몰잖아요.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는 경기를 현지 시간으로 낮 시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런 시간. A 매치 하고 나면 웨이 매치는 대부분 야간에 경기하는데 그렇게 주말로 돌아오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남미 갔다 오고 토트넘에 또 남미 갔다 온 선수 많거든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한국 왔다 갔고 이러면은 비행의 피로도 있는데 회복 안 된 상태로 경기에 나서거나 아니면 경기 못 뛰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근데 유럽 무대를 안 나가는 팀들은 일정 면에서 토, 일, 월, 화 이럴 때 좀 느지막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 이어서 토트넘이 그래도 아주 급박한 타이밍에 경기가 아니라는 점이 토트넘의 강점이면 토트넘이 이긴다는 얘기죠? 토트넘이 이기고 그리고 토트넘이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로셀소 선수 대표팀 경기는 뛰었고 그리고 브레넌 존슨도 아마 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력이 그래도 지난 주말 루튼타운 A매치 휴식기 전에 있었던 경기 그 경기는 한 명 퇴장당한 상황에서 어려웠거든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으면 미드필드 구성이 바뀔 거예요. 비수마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 이게 다가올 토트넘의 이제 1월 일정과 맞물려서 연동이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을 비수마 선수가 나가게 될 경우에는 없을 수 있고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주전 두 자리가 바뀌어야만 하는 상황이 토트넘에게 초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수마 선수랄지 사르 선수랄지 없는 상황을 토트넘도 좀 예행 연습이 사실은 좀 필요한데 그 변수만 극복할 수 있으면 풀럼에게는 그래도 토트넘이 이긴다. 그러니까 요거는 토트넘 승이죠? 이거는 저는 토트넘 한 80% 이상 정도로. 알겠습니다. K리그를 또 항상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번 K리그는 이제 이른바 스플릿이 완료가 됐어요. 파이널 A와 파이널 B로 이제는 나뉘어서 이제 리그가 치러지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예측할 경기. 올 시즌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끄럽게 했으니까 파이널 라운드도 뭐 화제를 계속 끌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궁극의 정말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혹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진출권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광주가
1위인 울산을 만나게 됐죠. 그렇죠. 자, 이 경기는 박찬하 위원의 의견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광주가 드디어 울산 상대로 한 번 이기는 데 성공을 했죠. 지난 맞대결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울산이 이 AMH 시기 동안 얼마나 팀을 추스렸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팀은 몇 가지 이 맞대결에서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게 광주가 먼저 센터백 구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거든요. 광주 요즘 티모 선수가 티모 선수가 네.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안영규 선수가 경고 5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안영규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면 센터백 구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뒷문을 이제 광주는 어떻게 걸어 잠그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팀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불안 요소는 울산이 조금 더 큽니다. 울산이 7월 중순부터 팀이 부진에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승률이 매우 안 좋아졌죠. 승률이 안 좋고 심지어 7월 중순부터 리그에서 연승 없고 20라운드부터 14경기에서 멀티골 경기가 단 3경기입니다. 최근 또 K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종합해서 3경기에서 득점 없지 않나요? 무득점 경기가 5경기예요. 네. 그 연속 무득점 포함해서 3연속 무득점 그리고 근자에 보면은 또 5경기 무득점. 5경기 무득점. 근데 혹시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 9경기 무득점이에요. 네. 그리고 마틴 아담 11경기 1골, 바코 14경기 1골, 루빅손 무득점. 핵심 공격수들이 전부 다 일제히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팀적으로는 지금 뭘 변화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선수를 또 만들어서 기용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 울산의 이제 1위 질주에 있어서 선봉에 섰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과연 누가 먼저 컨디션을 되돌려 줄 건지. 근데 마틴 아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A매치 어떤 피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틴 아담을 제쳐주더라도 주민구라든가 바코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 정도는 전반기에 보여줬던 파괴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야겠죠. 네, 박찬하 위원은 뭐 정말 어려서부터 K리그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 뭐 선수 감독분들하고 뭐 친분도 많고. 근데 박찬하 위원이 뭐 응원하시던 팀도 이제 이런 시기를 겪을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좀 부진을 좀 탈피하는 뭐 묘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응원하던 팀은요 어렸을 때부터도 원래 공격수들이 이게 그 형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공격수들이 골을 그렇게 잘 넣지 잘 못했어요. 넣는 팀은 아니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강점인 마지막 팀은 마무리가 아니었죠. 안 됐죠. 네.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는데 항상 공격적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높고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역습 신나게 허용해서 항상 이 중요한 길목마다 지고 그래서 5대0 많이 당했어요. 아, 그 대패한 경기들이 대표한 꽤 경기 있죠. 많이 당했습니다. 예. 수원 삼성한테도 뭐 뻑하면 5골씩 허용했고요. 그리고 안양 그때는 이제 안양 LG였으니까 안양 LG한테도 5골 넣고 심지어 한 명 퇴장당한 경기에서도 뭐 지고 뭐 이런 챔피언 결정전에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의 어떤 특히 공격 면에서의 어떤 부진 탈피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것도 그렇고 부진 탈출 어차피 모른다. 부진 탈출을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가장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시즌 막바지 정도 되면은 본인들도 아마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울산이 이미 우리가 우승을 했다는 안도의 어떤 그런 마음, 해이해진 마음은 없어야 되겠죠. 승점 차가 9점 차죠, 지금? 9점 차고. 네, 9점 차이기는 하지만 파이널 라운드에서 느슨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되고. 2등인 포항하고 기본적으로 맞대결이 하나 있죠. 거기서는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9점이라고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포항과 승점 차이가 한때 굉장히 많이 붙었었는데 포항도 최근에 승점을 많이 얻지를 못하면서 울산이 흔들릴 때 포항도 같이 흔들렸거든요. 오히려 광주가 최근 6경기에서 5승이죠. 그렇죠. 광주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광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시즌부터 AFC 챔피언스리그가 이 아시아 대항전이 이 대회가 2개로 분리가 되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뭐 이렇게 이제 가칭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등을 하면은 이제는 2 쪽으로, 쪽으로 가는 거죠. FA컵 우승팀이 또 챔피언스리그, 그 엘리트 챔피언스리그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가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팀 가운데는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 속에서 최근 경기들을 치러가고 있어요. 광주는 2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포항과 네, 지금
거의 딱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스플릿해서 뭔가 조금만 더 하던 대로 지금 하면은 정말 이번 시즌 돌풍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서 이번 시즌을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이제 광주 대 울산 좀 디테일하게 결론적으로 좀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주 대 울산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수비 쪽에 불안이 있는 광주의 리스크가 약할 것이냐, 아니면 공격이 터지지 않는 울산 쪽에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멤버가 좀 바뀌어도 광주는 그냥 자기들 스타일대로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공백이 좀 있더라도. 제가 먼저 할까요? 좀 전에 아스톤 빌라 대 웨스트햄을 박찬하 위원이 하시는 걸 보고 배웠어요. 무승부. 저는 결론 내겠습니다. 이 경기는 오히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광주승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광주가 제가 좀 전에 말하려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는 하던 대로 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뭔가 최근에 안 좋지만 울산의 철퇴가 터지면서 적어도 울산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지금 예측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광주가 최근 경기하는 거 봤을 때는 A매치 쉬기 전까지 6경기에서 5승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선수가 골을 나눠 넣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물론 광주도 이제 수비 쪽의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사니 같은 선수가 과연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 주말 경기를 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로 예선 다녀왔잖아요. 예. 그리고 알바니아 대표팀 유니폼 입고 또 활약도 좋았어요. 예. 그래서 아사니 같은 선수까지도 문제가 생기면 광주가 공격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네, 그래도 광주가 하던 대로 한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던 대로 해서 결국 한 번 더 울산을 거꾸로 틀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울산이 그 전에 이제 광주에게 올 시즌 2번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슬아슬한 한 골 승부였지 않습니까? 2번 다. 특히 이게 그 막판에 정말 80분 이후에 양 팀이 골을 터뜨리면서 그 울산이 2대1로 또 역전했던 경기 뭐 그런 경기도 있었고 계속 한 골 승부를 하다가 세 번째 경기에 가서는 광주가 이겼단 말이죠. 그때는 또 2골 차이로 이겼어요, 광주가.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 자체는 광주가 한 번 더 이길 수도 있는 흐름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여기서 울산이 그래도 그 1위의 철퇴력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생각에서 무승부가 더 합리적인 결론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광주를 상대로 울산이 정말 이번 시대 우승을 일찍 확정 짓고 싶다면 이 경기 잡아야죠. 그렇죠, 이 사실은. 경기 잡아야 되고 그래야 안전해지죠. 그리고 또. 공격수들이 컨디션이 이제는 살아나야 돼요. 마지막 이제 5경기 남았는데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만 챔피언스리그까지 계속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정말 이 스플릿 이제 첫 경기 시작인데 공격수들 컨디션에 울산은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울산이 이긴다는 답은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무승부, 박찬호 의원은 대범하게 광주 승을 점지를 하셨는데 과연 광주와 울산의 정말 흥미 만점 이번 주말 라운드 파이널 A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그 경기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올 시즌 후반부의 K리그를 보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즐거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